평양의 어느 연회장, 16살 소녀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입술, 그 소녀의 이름은 은서였어요. 고위 간부들의 술잔 사이에서 언니는 웃어야만 했죠. 그로부터 5년 뒤 언니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청진 기차역 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한 꽃제비였어요. 언니는 기쁨조로 끌려갔고 저는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핏줄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세상이 놓여 있었죠. 저는 언니가 평양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의 지옥을 버텼어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내 알게 된 언니의 진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이야기였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198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고 언니 이름은 은서, 저는 수진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4살 터울이었는데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언니는 늘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청진의 골목길은 좁고 먼지가 많았지만 언니 손을 잡고 걸으면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청진의 한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아침 검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시면 저녁 늦게야 기름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셨죠. 어머니는 인민반에서 일하시면서 동네 살림을 챙기셨고 틈만 나면 집 앞 작은 텃밭에서 배추와 물을 키우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아주 평범한 축에 속했어요. 특별히 잘 살지도 특별히 못 살지도 않았던 그런 가정이었죠. 그 시절 저희 집에는 저녁마다 작은 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셨고 4식구가 좁은 방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와 된장국, 가끔 두부 한 모가 전부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는데 밥을 드시면서 가끔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웃으셨고 언니와 저는 서로 반찬을 더 먹겠다고 젓가락 싸움을 하며 깔깔거렸죠. 그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찼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모든 것이 나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예뻤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언니를 보면 하나같이 예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얘서 청진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 언니는 그냥 언니였습니다.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저를 놀리면 달려와서 막아주던 언니, 겨울밤 이불 속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직접 이야기를 지어내며 들려주던 언니, 자기 몫의 사탕을 항상 반으로 쪼개어 저에게 나눠주던 언니였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고 커서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청진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어요. 낡은 콘크리트 아파트 2층이었는데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집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셨어요. 마루를 닦고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시면서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여름이면 언니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냇가에서 물장구를 쳤고 가을이면 아버지가 가져오신 밤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까먹었어요.
겨울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뜨거운 옥수수죽으로 몸을 녹였고 봄이 오면 텃밭의 새싹을 보며 언니와 함께 올해는 뭘 심을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아버지의 기름 냄새, 어머니의 된장국 냄새, 언니가 이불 속에서 들려주던 이야기, 소리 내 식구가 좁은 방에서 부대끼던 그 온기가 제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이 계속될 거라 믿었어요. 언니와 함께 학교에 가고 저녁에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날들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에는 이미 만료일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걸 모른 채 그의 마지막 가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1994년 봄, 언니가 16살이 되던 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학교에 평양에서 사람들이 왔었다고 여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한 명씩 살펴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선발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무엇에 선발된 건지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평양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말, 이것은 커다란 영광이라는 말만 반복되었죠. 아버지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릇을 놓치셨는데 깨진 그릇 조각 위에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지던 것을 저는 부엌 문틈으로 보고 말았어요. 12살이었던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는 것, 아무도 웃지 않는다는 것만 느꼈죠. 언니가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언니의 옷을 다렸습니다. 다리미가 없어서 냄비에 뜨거운 물을 담아 옷 위에 누르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곳을 반복해서 누르시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니는 오히려 가장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양에 가면 좋은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다면서 저한테 웃어 보였어요. 수진아, 언니가 평양에서 맛있는 거 보내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울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검은 차가 집 앞에 섰을 때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고 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언니의 팔을 붙잡았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어머니를 조용히 떼어놓았어요. 자랑스러운 일이니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차에 오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저는 훗날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검은 차는 골목길을 빠져나가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계셨죠.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을 때 어머니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가 자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이불에서는 아직 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언니의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 뒤척였어요. 어디선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달래시는 낮은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이불 속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분명 좋은 곳에 간 거라고, 평양에서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거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요. 12살의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만 그 밤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이 우리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한 지붕 아래 있었던 마지막 아침이었고 언니의 웃음을 들은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른 채 언니의 이불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던 겁니다. 언니가 평양으로 간 뒤 처음 2달은 가끔 소식이 왔습니다. 평양의 생활이 좋다는 내용의 짧은 편지가 도착했어요. 글씨는 분명 언니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딱딱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죠. 마치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으셨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은서가 잘 있다고, 잘 먹고 있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한 번 읽고 조용히 내려놓으셨는데 그 표정이 기쁨보다는 걱정에 가까웠던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3번째 달부터 편지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셨지만 언니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어머니가 인민반을 통해 알아보려 하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평양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 연락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지셨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편지가 끊긴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자리가 바뀌었어요. 원래 하시던 기술직에서 갑자기 단순 노동으로 옮겨지셨죠.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인민반 활동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공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낯선 사람이 뒤를 따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셨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12살이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밥상에 웃음이 사라졌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잠든 줄 알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셨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어머니가 반복해서 말씀하신 문장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서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그 한마디를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반 아이들 사이에서 저를 피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지만 어떤 아이가 복도에서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언니 때문이래 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언니가 간 곳이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건지 12살의 저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언니가 떠난 뒤로 우리 가족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언니가 돌아오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1995년이 되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배급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며칠 늦어지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오지 않게 되었죠. 공장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셨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기계는 돌아가지 않았고 원자재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빈 공장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시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서서히 빛이 꺼져가는 것을 저는 매일 저녁 밥상에서 마주해야만 했어요. 아니, 밥상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장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들고 나가 팔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쓰지 않는 그릇이었고, 다음에는 옷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들고 나갈 때마다 집이 조금씩 비어갔어요. 벽에 걸려있던 거울이 사라졌고, 아버지의 양복이 사라졌고, 언니의 옷들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언니의 옷만은 팔지 말아달라고 어머니에게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야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장마당에서 돌아오신 어머니의 손에는 옥수수 가루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으로 묽은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시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배가 고프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먹고 싶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아른거리는 그런 감각이었죠. 밤이 되면 위장이 쥐어짜듯 아팠고 잠을 자려고 해도 그 고통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3살이었고 한창 자라야 할 나이였는데 오히려 몸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볼이 꺼지고 눈만 커지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가족이 서서히 마르고 있었죠.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는데 이제 골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시장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죠. 어떤 집에서는 풀을 뜯어다 끓여 먹었고 어떤 집에서는 나무 껍질을 벗겨 갈아서 먹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사람이 길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우리에게 한 가장 잔인한 일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지셨어요. 원래 건장하셨던 분인데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르셨습니다. 기침이 시작되었고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죽을 밀어놓으셨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저희 앞에서는요. 저는 밤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언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가 여기 있었으면 뭔가 달랐을까? 언니는 평양에서 배불리 먹고 있을까? 언니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알고나 있을까? 대답 없는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그 질문들을 아는 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1996년 겨울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공장에 나가시던 길에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였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고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얼굴이 잿빛이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분명 살아계신데 이미 손에서는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를 겨우 방 안으로 옮겨 눕혔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었어요. 의사는 있었지만 치료할 수단이 없었죠.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려 뛰어다니셨지만 약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팔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팔아버린 뒤였어요. 어머니는 이웃집,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청하셨지만 모두가 같은 처지였습니다. 줄 것이 없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저는 집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물을 떠다 입술에 대어드렸어요. 아버지는 가끔 눈을 뜨셨는데 저를 보시면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저를 안심시키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열흘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라고 부르시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언니를 찾아라 라고요.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온 힘을 다 쏟으신 것처럼 아버지는 그 뒤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꼭 찾을게요 라고요. 아버지가 그 대답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아버지에게 했고 그 약속은 훗날 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사흘 뒤 돌아가셨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깨웠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긴 굶주림과 고통이 끝나서 오히려 평화로운 것처럼요. 저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른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14살의 저에게 눈물조차 제대로 나올 만큼의 수분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였죠. 장례는 치를 수 없었습니다. 관을 살 돈도 제대로 된 장지를 마련할 여유도 없었어요.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시신을 낡은 이불로 감쌌고 동네 사람 2명이 도와주어 뒷산에 묻었습니다. 아무런 표식도 남기지 못했어요.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은 것이 아버지 무덤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돌멩이 앞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는데 그 소나기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했어요. 마치 저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뼈가 으스러질 만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팠지만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남은 것이 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텅 빈 방에 어머니와 단둘이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방 전체를 삼킬 것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이서 꼭 살아남자고 은서 언니를 다시 만나야 하니까 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습니다. 장마당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였어요. 이웃이 어머니를 업어다 집에 눕혀주었는데 어머니의 몸은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증상이었어요. 영양실조에 폐렴이 겹친 것이었죠. 저는 아버지 때와 똑같이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는 어머니가 뛰어다니며 약을 구해오셨는데 이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14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을 버티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장마당에 나가 구걸을 했어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어머니가 아프다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간혹 옥수수 떡 한 조각을 쥐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뛰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입에 조금씩 넣어드렸지만 어머니는 삼키지 못하셨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신 날 저를 바라보시며 입을 움직이셨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서라고 하셨어요.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언니를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네, 언니 찾을게요. 꼭 찾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이었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장례도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낡은 이불로 감싸고 뒷산 아버지 곁에 묻었어요. 이번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삽을 들어주셨는데 그분도 머지않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처럼 여위어 계셨어요. 2개의 돌멩이가 나란히 놓인 뒷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내 식구가 살던 곳인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름 냄새도, 어머니의 된장국 냄새도, 언니의 웃음소리도 없는 그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버텨보려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세를 낼 수도 없었고 누가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의 낡은 외투 하나를 걸치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거리에 나선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꽃제비,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떠도는 아이라는 뜻이었죠. 청진역 앞에 가니 저 같은 아이들이 이미 수십 명 있었어요.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시장 바닥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사이에 섞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기차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바람이 역사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언니의 외투깃을 세우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14살 저의 새로운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꽃제비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시장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우려 해도 이미 먼저 와 있던 아이들이 더 빨랐죠. 꽃제비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이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새로 온 아이는 그들이 남긴 찌꺼기를 주워야 했어요. 저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장 구석에서 썩어가는 옥수수대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것을 입에 넣고 씹었어요. 맛이라고 할 것도 없는 쓰고 질긴 섬유질이었지만 위장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저도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중에 짐을 나르는 사람이 필요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자루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면 그 대가로 옥수수 떡 한 조각이나 감자 한 알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몸이 작았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어른들의 절반 크기인 몸으로 자기 몸무게만큼 되는 자루를 끌고 시장통을 가로질렀습니다. 등이 휘어질 것 같았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 했으니까요. 상인들은 저를 가엾게 여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임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대가로 같은 양의 짐을 나르니 그들에게는 이득이었던 거였어요. 겨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함경북도의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고 그 추위 속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기차역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보안원들이 수시로 꽃제비를 쫓아냈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곳에서 잘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날에는 시장 뒤편 골목이나 폐건물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어떤 밤에는 추위에 온몸이 굳어져서 아침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자던 아이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동사한 거였죠. 저는 그 아이의 차가운 몸 옆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고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슬퍼할 여유가 없었어요. 슬픔은 배가 부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 저를 버티게 한 것은 언니였어요. 밤마다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6살에 웃으며 차에 오르던 언니, 사탕을 반으로 쪼개주던 언니,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던 언니. 언니는 지금 평양에서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고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를 찾아라 라는 그 한마디가요. 저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한 그 약속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였어요. 꽃제비 생활이 1년을 넘기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진했던 소녀는 사라졌고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무뎌졌습니다. 누군가 쓰러져도 놀라지 않았고 누군가 울어도 같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먹을 것을 구하고 오늘 밤 잘 곳을 찾고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시장에서 물건 나르는 것 외에 어른들의 심부름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든 상관없이 대가만 있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갔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몇 년이 흘렀어요.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은 배웠지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은 잊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제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남아있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던 겁니다. 17이 되던 해 저는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는데 저를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장이 파한 뒤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가족 없지?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가면 밥을 굶지 않아도 된다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더 멀리 가면 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꽃제비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에 가면 집도 주고 돈도 준다는 이야기였어요. 누구는 그 이야기를 믿었고 누구는 허황된 거짓말이라며 코웃음을 쳤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이야기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다면 거기서 힘을 키워 언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꽃제비로 살면서는 언니를 찾을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다른 세상에 가면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브로커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중국까지 데려다주는 대가를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 했죠. 어떤 방식으로 갖게 되는 건지 그때의 저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며칠 뒤 아주머니가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마른 체격에 눈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가 브로커였어요. 시장 뒷골목의 어두운 방에서 그 남자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운명을 직접 선택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운명이 저를 끌고 다닌 것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브로커는 지도 비슷한 것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청진에서 두만강 근처 국경 마을까지 이동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거기서 강을 건너는 것이 두 번째, 중국 쪽에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는 것이 세 번째라고 했어요. 각 단계마다 위험이 있고 잡히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끝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혹은 그보다 더한 것을요. 저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뒤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뒷산에 올라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 계신 곳이었습니다. 돌멩이 2개가 나란히 놓인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풀이 흔들렸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언니를 찾으러 갑니다. 살아서 꼭 언니를 찾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것을 대답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돌멩이 2개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고 그 너머로 청진의 하늘이 붉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 남으면 언니를 영영 찾지 못할 것이고 떠나면 적어도 가능성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가능성에 목숨을 걸기로 했던 겁니다. 출발은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날짜에 정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국경 마을의 허름한 민가 뒷마당이었습니다. 저 외에도 3명이 더 있었어요. 30살쯤 된 여자 1명, 40대 남자 1명,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이름을 알면 잡혔을 때 불게 되니까요. 브로커는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지 말 것, 앞사람을 따라갈 것, 넘어져도 일어나서 뛸 것, 누가 잡혀도 절대 멈추지 말 것. 그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누가 잡혀도 멈추지 말라는 것, 그것은 곧 동료를 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3시 출발했습니다. 강가까지 약 2km를 걸어야 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기온은 영하 25도 이하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발가락의 감각은 출발한 지 10분 만에 사라졌어요. 브로커가 앞장서고 우리 4명이 한 줄로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눈을 밟는 소리만이 새벽의 정막 속에 울렸습니다. 달빛이 눈밭을 비추어 세상이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이 시기를 고른 이유가 그것이었죠.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음 위를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끄러웠고 어디에서 얼음이 얇아질지 알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먼저 발을 디뎠고 우리가 따랐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강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브로커가 뒤를 돌아보며 낮게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빨리. 소년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한두 번 시도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소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멈추면 다 죽어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년의 눈을 보았어요.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가라고 소년이 말했어요. 괜찮으니까 가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뛰었어요. 뒤에서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의 말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마저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머지 거리를 어떻게 건넜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중국 쪽 강둑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30살쯤 된 여자와 40대 남자가 저보다 조금 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었고 우리 3명은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속으로 소년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요. 두만강 위에 남겨진 그 아이의 눈빛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것이 기쁨이어야 했지만 그날 새벽 저는 기쁨보다 죄책감이 더 컸어요. 살아남았다는 것이 곧 누군가를 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순간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인한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중국 쪽 국경 마을의 한 민가에 숨겨놓았어요. 좁은 창고 같은 방에 3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된다고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거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가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는 것을,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숨쉬는 소리조차 죽이고 밤에만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브로커가 돌아와서 각자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30살 여자는 어디론가 먼저 떠났고 40대 남자도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갈 곳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다른 남자에게 저를 넘겼어요. 두 번째 브로커는 첫 번째보다 눈빛이 더 차가웠습니다. 저를 트럭 짐칸에 태워 몇 시간을 달렸고 도착한 곳은 어떤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저를 사려는 남자였습니다. 인신매매였어요. 브로커가 저를 중국 농촌의 한 남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거였습니다. 탈북 여성을 싼값에 사서 아내로 삼으려는 중국 남자들이 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이가 빠지고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브로커와 남자가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물건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남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창문을 열고 맨발로 뛰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시골 농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처럼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어떤 마을의 외곽에 도착했고 버려진 비닐하우스 안에 숨어 쓰러졌어요. 온몸이 긁히고 찢어져 있었지만 고통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중국에서의 생활은 끝없는 도주의 연속이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 번 속은 뒤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몇 달을 떠돌다 한 조선족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가려면 제3국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 또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중국에서의 인연은 북한의 굶주림과는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습니다. 배는 골치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잡힐까봐, 다시 팔려갈까봐, 북송될까봐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였어요. 언니를 찾아야 한다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저를 살아있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에서 2년을 버틴 끝에 드디어 한국행 루트가 잡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연결해준 네트워크를 통해 저는 중국 남부를 거쳐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했는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버스를 타고 트럭 짐칸에 숨고 밤길을 걸었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검문소가 보일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탈북자가 12명이었는데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 한 줄로 묵묵히 걸었어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의 그 감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리가 풀려 걸을 수 없었고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와 저를 안으로 안내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는데 그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죠. 대사관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울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숨을 쉴 때 목을 조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항상 느꼈던 그 압박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원하는 만큼 밥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깨끗한 이불에 누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했고 샤워를 하다가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원 상담사 선생님은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해주셨어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초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처음 텔레비전을 제대로 본 것도 그곳에서였고 핸드폰이라는 것을 처음 만져본 것도 그곳에서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양한 것인지 몰랐어요. 북한에서 알던 세상은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사연이 하나같이 처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굶주림, 탈북, 인신매매, 북송의 공포, 저만 겪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언니, 은서 언니의 이름이었어요. 밤마다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하나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6살에 웃으며 차에 오르던 그 얼굴이요. 지금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평양에 있을까? 혹시 나처럼 탈북에 성공해서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상상은 언니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것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원을 나가면 바로 언니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어머니의 마지막 입모양, 그리고 꽃제비 시절 매일 밤 되뇌던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는 곳에 도착했으니까요.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저는 밖으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언니가 있다면 반드시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언니를 찾으면 행복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처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넓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내 식구가 살던 방보다 훨씬 넓은데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짐을 풀 여유도 없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지원 단체에 연락했고 북한 인권 단체에도 찾아갔습니다. 언니의 이름, 나이, 출신지, 1994년에 평양으로 선발되어 간 사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기쁨조와 관련된 정보는 북한 체제에서도 최고 기밀에 속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권단체의 활동가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기쁨조 관련 정보는 탈북자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고 그마저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요.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탈북자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탈북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혹시 아는 사람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끔 기쁨조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워졌고 말을 아꼈어요. 마치 그 단어 자체가 금기인 것처럼요. 어떤 탈북자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조에 대해서는 알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알면 마음이 더 아플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한 인권단체에서 기쁨조 출신 탈북 여성의 증언을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단체를 찾아갔어요.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쁨조 출신 탈북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담당자는 신중한 표정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기쁨조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상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정을 듣고 나서 한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기쁨조에서 나와 탈북에 성공한 여성인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평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언니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 단서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남이 잡히기까지 2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2주가 2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니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혹시 나쁜 소식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어떤 밤에는 언니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상상을 했고, 어떤 밤에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떠올리며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만남 전날 밤 저는 서랍에서 언니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15살쯤의 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어주신 것으로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언니의 사진이었어요. 꽃제비 시절에도 중국을 떠돌 때도 이 사진만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 내일 드디어 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사진 속의 언니에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존중했어요.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첫인상은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보였어요. 깊은 곳에 가라앉은 어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로 마주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서라고 했죠, 라고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은서 언니와 같은 시기에 기쁨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994년 봄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소녀들이 평양의 한 시설에 모였다고 했어요. 16에서 18 사이의 소녀들이었고 하나같이 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은서 언니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피부가 하얗고 눈이 크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아름다웠다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이 바로 언니의 불행이 되었다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내려놓으면 소리가 날 것 같아 꼭 쥐고 있었어요. 기쁨조의 생활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평양의 고급 시설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완전히 말살되는 삶이었다고 했어요. 소녀들은 고위 간부들의 연회에 불려갔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녀는 더듬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은서 언니가 겪은 일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전해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곳의 소녀들에게 거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은서 언니는 특히 한 고위 간부의 눈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일종의 보호막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감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간부의 소유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요. 언니가 거기서 얼마나 버텼는지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을 수도 4년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기쁨조의 소녀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간부의 흥미를 잃으면 용도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용도 폐기, 사람을 물건처럼 버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은서 언니가 용도 폐기된 뒤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통은 지방의 공장이나 농장으로 보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간부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경우 혹은 간부의 기분을 거스른 경우에는 더 나쁜 곳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은서 언니의 경우가 후자였다고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언니가 그 간부에게 무언가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뒤로 언니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디로 사라졌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수용소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카페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커피잔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고 잔이 테이블 위에 쓰러지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냅킨으로 커피를 닦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만남 이후 저는 일주일을 알아누웠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16살의 그 웃는 얼굴 위로 수용소의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언니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알아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겨우 몸을 일으켜 인권단체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용소 출신 탈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번째 만남은 한 달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남성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7년을 보내고 탈출에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은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시기와 나이 그리고 기쁨조 출신이라는 점이 일치했어요. 저는 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분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듣고 싶으면서도 듣기 두려운 그 경계에 서 있었어요. 그분이 기억하는 은서 언니는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은서 언니는 유독 조용했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버텼다고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수진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용소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언니는 저를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언니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 턱없이 부족한 식사, 구타와 모욕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곳에서 약 2년을 버텼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치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졌고 어느 겨울밤 수용소 내의 수감동에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구역에 있던 다른 수감자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언니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수진이 잘 살고 있을까 였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엎드려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숨이 꺼져가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언니를 찾겠다고 반드시 찾겠다고 약속했는데 언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저는 중국의 어느 비닐하우스에 숨어 있었어요. 언니가 저를 부를 때 저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언니의 마지막 말만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살고 있을까?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부수어 놓았고 동시에 저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어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잠드는 것도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언니가 떠올랐고 눈을 감아도 언니가 떠올랐어요. 수용소에서 쓰러진 언니, 제 이름을 부르던 언니,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던 언니. 제가 더 빨리 힘을 키웠다면, 더 빨리 한국에 왔다면 어떻게든 언니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그 즈음 하나원에서 알게 된 상담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집까지 오신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 없이 옆에 앉으셨어요. 한참을 같이 침묵하다가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은서 씨가 마지막에 수진 씨 이름을 부른 건 수진 씨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처럼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제가 슬퍼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잘 살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몇 주가 걸렸던 겁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햇빛을 들였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언니는 기쁨조에 끌려갔을 때도 수용소에 보내졌을 때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세상에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조에 끌려간 수많은 소녀들, 수용소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 채 사라져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제 얼굴을 드러내고 제 과거를 말하고 언니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평생 자기 목소리를 빼앗긴 채 살았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자유로운 곳에 있었어요. 저에게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언니에 대한 진짜 배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권단체에서 증언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이름을 말했고 언니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을 수많은 소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언니의 사진을 꺼냈어요. 15살의 은서 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주는 웃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말했어요. 언니, 나 오늘 언니 이야기를 했어. 사람들이 들었어. 이제 언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언니 이야기를 계속 전할게. 언니가 하지 못한 말, 내가 대신할게.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어떤 단단한 것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꽃제비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언니의 목소리가 되기로 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제가 두만강을 건넌 이유이며 중국의 지옥을 버틴 이유이며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언니를 찾아라 라는 그 한마디. 저는 언니를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찾지는 못했지만 언니의 이야기를 찾았고 언니의 마음을 찾았고 언니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살아남은 이유입니다.